요즘 물가가 엄청나죠. 저는 실제 매출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주식을 사가지고 다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 사면은 무조건 20-30%는 먹었던. 기아도 그렇고 뭐. 중국의 어떤 경제는 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한국에 상륙해서 굉장히 화제를 일고 있는데요. 뭐 무선 얘기도 있고 뭐 재테크 관련 얘기도 있고 우리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준입니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경영학부 서영구 교수입니다. 25년 차 교수고요. 교수 되기 전에 박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국의 유통산업을 연구를 시작했었거든요. 뭐 셀러리맨은 아니지만 28년 차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나죠.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우리가 10,000원을 들고 회사 근처에 가보면 먹을 수 있는 옵션에서부터 벌써 체감이 확 오는, 이럴 때 월급쟁이들 맨날 하는 말, 우리 빼고 다 올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 시점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궁금한 것도 좀 여쭙고 하려고요, 교수님. 네. 언론에 많이 나오는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모든 경제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고물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낸 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가 같이 연결돼 있고요. 환율은 더 어렵습니다. 주식 애널리스트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제 하는 거라, 3고가 하나의 당뇨처럼 지금 만성적으로 어떤 거 세계가 다 낮아지기 힘든 상황으로 금년에는 나아지기는 힘들다고 보지만,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고 지금 이제 11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IMF처럼 언제 한번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우리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도 팔고 지금 현금을 투자 역사상 가장 많이 쌓아놓고 있다 그러거든요.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3주는 또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LAX에 가는데 LAX 공항에서 내려서 묵는 호텔이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230불짜리 호텔이요. 지금은 400불입니다. 정확히 5년 동안 2배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에 85만 명이 엑소더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80년대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쭉 사셨던 저희 삼촌이 텍사스로 이사 가셨어요. 도저히 이제 텍스가 너무 세서 캘리포니아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도저히 월급을 올려도 물가만큼 못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텍사스나 인근주로 지금 아리조나나 이런 데로 많이 빠지고 있고, 원격 근무가 가능해져서 멕시코까지 심지어 가고 있거든요. 요새 그리고 티처스 유니언이라고요. 우리나라 치면 정교조인데 교사 유니온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학교를 장악해버려서 캘리포니아 주 예산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학교 품질은 너무나 떨어져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 힘든 상황으로 너무 학교가 망가져 있고, 또 LA나 샌프란시스코 치안이 다 망가져 있고요. 많이 듣잖아요.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다 털려 있고 차 세워놓고, 우리 아들도 당했고요. 저는 뭐 밤에 안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규제도 하나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고 가장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다 미국 가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저도 뭐 동의하는데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IMF 때 유학생이었는데요. 800원 환율이 2,1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만큼 위험한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한국은 이제 IMF 위기가 다시 오기보다는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구름이 껴 있는데 가끔 해가 비칠락말락 하면서 좋아지나 싶으면 또 해가 사라지고 약간 그런 거지.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전기차도 있죠. 뭐 우리 미래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소비 근데 내수는 똑같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수도 이제 완전히 양극화돼 가지고 백화점 매출은 안 망가지고 있는데, 백화점이 안 망가지는 이유는 명품도 있지만 전체 백화점 개수가 99개에서 전혀 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요. 대형마트가 안 좋고, 아시다시피 뭐 지방 점포들이 지방 소멸의 본격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백화점마다 매장이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확히 저는 실제 매출을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 지역 거점에 하나씩 제대로 있는 곳들은 백화점도 굉장히 매출이 좋고, 예전에 이제 지역 상권에 있었던 백화점들은 인구 소멸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또 이커머스를 몰리면서 또 부침을 겪기도 하고. 군산이라든지 이런 지방 도시를 가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지방 도시의 이마트가 일요일 날 주차장에 한 5대 차 있는 것도 봤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마트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이마트 주를 팔았어요. 꽤 오래전에. 잘하신 거죠. 지금 65,000원인가 뭐. 저희 집에 새벽 배송이 오는 걸 보면서 이거 이마트.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마켓컬리 같이 특정 카테고리 버티컬 커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강점을 두각을 나타내는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소위 노예가 돼서 반복적으로 구매가 되고 패턴이잖아요. 이것도 루틴이고 뭐 없나? 김슬아 대표가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충성 고객 때문에 그 보라색 마켓컬리가 지금 상장을 재시도하고 있죠. 사실 이 커머스 쇼핑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게 여보 우리 어디 좀 나가볼까? 이게 아니라 검색부터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월급쟁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누가 지금 저지하겠어요, 사실. 거의 빅브라더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지금 1,400만 소비자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8월 1일부터 쿠팡 와우 회원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끊어야 되나? 근데 끊으면 불편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끊어야 될까 말까 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그 1,400만 명 중에서 이탈이 10%에서 15% 이하면은 쿠팡이 이기는 걸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뭐 쿠팡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쿠팡 주식을 살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금 같이 항상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치킨 값이거든요. 닭에 대한 그 고기에 대한 가격도 있지만 올리브유 사태 같은 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해외 어디는 막 마트에 막 점수를 잠궈놨던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리브유 값 30% 올리면서 치킨 값이 지금 25,000원 뭐 이러다가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승 요인이 일어났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PB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통업체 브랜드가 7,500원짜리 9,000원짜리 통큰 치킨 옛날 하듯이 또 자영업자들이 또 위축되고 그래서 이게 약팀끼리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가면은 우리 월급쟁이들은 스타벅스나 닭을 먹지 말고 매달 2만 원, 3만 원 계속 주식을 사라는 거잖아요. 저도 봤어요. 맞아요. 그분이시구나. 존리. 맞습니다. 다시 이 내수 시장으로 가서요. 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애 결혼 출산 안 하는 이유는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 세력이에요. 가장 학력도 높고요. 밀레니얼은 대학 진학률이 38%인데 Z세대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최고학력을 갖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더 학력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죠.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알죠. 진실을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MZ가 출산을 안 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0.6 출산율의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띠오리가 있거든요. 보면은 50년대생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X세대, 70년대생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재력과 체력을 겸비한 오래 살 세대. 이거를 통칭해서 이제 그랜드 제너레이션, GG. 참 이름도 아주 멋있게 지으셨어요. 일본에서 원래 시작된 용어인데 제가 한국의 수입 총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한 소비 패턴과 이 시장성을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의 철학만 바꾸면 소비를 할 텐데 옛날에 자기 아버님 세대 60, 70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은퇴해야지 일하지 않아야지 소비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이 그란드 제너레이션의 소비 혁명을 일으켜서 이분들이 소비를 더 한 10년만 더 해주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이런 게 제 큰 그림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나 취미 같은 경험, 맞습니다. 상노화 뭐 이런 부분들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헬스케어라든지 여행 상품이나 체험, 그 다음에 프리미엄 제품. 자녀들은 또 다 컸거든요. 지금 다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한국 최초의 시니어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령층이 소비하는 것 중에 상대적으로 주는 카테고리도 전 보이거든요. 저도 옛날만큼 옷을 사진 않아요. 뭐 시계라든가 그런 것들도 안 하게 되고. 나이가 먹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과시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인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명품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게 과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주는 거죠. 이쯤에서 또 우리 라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이버 라인 사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어떤 정보를 누가 컨트롤하나 그런 이데올로적인 그런 사상에서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기업 대 기업으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한국은 오히려 카카오톡이죠. 일본에는 라인이 카카오톡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가 그 일본에 가서 라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다음 소프트뱅크하고 우리 손정 회장님도 사실은 3세 자이니치로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인이지만 사실 일본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손정 회장하고 같이 이제 5대5 회사가 지금 이제 라인인데 우리도 카카오톡의 50% 주주가 일본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기분이 일단 안 좋고 특히 일본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죠. 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틱톡을 미국에서 아예 내쫓았잖아요. 미국 기업에 강제 매각해라.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구글 규제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전 세계 트렌드를 보고서 아마 일본 정부가 지도를 한 건데 네이버도 당혹스럽고 지금 한일 정부가 다 막 이걸 엄청나게 큰 이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타협을 하는데 그 나라 정부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너 나가라 그러면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쫓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최우선이거든요. 국가가 종교 아니겠습니까? 21세기는 이교도가 와서 돈을 번다 그러면 내쫓을 수 있는 거죠. 10조 정도 받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견입니다. 사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죠. 아니 근데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이 나라의 힘과 경제가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메가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다 보니 이 안에서 국가의 어떤 개입력이랄까요? 점점 더 세지겠다 앞으로도. 이런 게 뭐 외교 이런 단어도 안 어울리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들 전쟁까지도 이어지고. 맞습니다. 이제 갈등 사회가 본격화되는 게 피케티의 이론처럼 자본 수익률과 노동 수익률, 경제 성장률의 갭이 벌어지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 이제 100년 동안 산업혁명하면서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슈퍼 파워가 경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세계가 원 빌리지가 됐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미중 갈등 이후의 역사는 다시 이제 미국의 그립력이 약해져서요. 원래 이제 한 나라 슈퍼파워의 GDP의 70% 이상이 되는 순간 얘가 견제를 한다 그러거든요. 중국은 이미 70%를 넘었어요. 그래서 견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전체 시장 세계만 봐도 전 세계 1등이 중국이고요. 2등이 미국, 3등이 영국이고 4등이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5등인데요. 3, 4, 5등은 거의 격차가 없어요. 중국의 어떤 경제는 붐이라고 봐야 될까요? 초저가 이커머스 시장이 한국에서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굉장히 급성장할 거는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알테쉬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 쉬인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중국은 그 1선 도시, 2선 도시 그 15개 도시인데 그것도 뭐 몇 억 됩니다만은 5선까지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테무 같은 경우는 중국의 3선, 4선 도시에서 성장한 쇼핑 앱이고 관광지가 아닌 3선, 4선 도시의 공방에서 만들어진 정말 아프리카 수준의 저렴한 제품들이 50개국에서 영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무 이꼴 펀더던데요.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펀더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테무라고 하는 해외 직구 시장의 전용 브랜드가 테무가 된 거죠. 펀더도 모 회사 기업이 지금 250조가 될 정도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성장도보다 훨씬 높고요. 미국을 작년에 공략하면서 광고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1초에 3억. 그게 이제 미국의 슈퍼볼 광고잖아요. 그게 30초짜리 광고를 5번이나 했어요. 900억을 넣었다는 말이는. 그래서 그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마존 월간 활성자 수가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테무 하느라고 사람들이. 테무는 20, 30대가 주로 할 거라고 보지만 70대, 80대 할아버지도 하고 이게 한번 들어가시면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2,700원짜리 운동화 2개 샀어요. 지금 하나 신고 있어요. 품질 너무 우수해. 그래서 이제 테무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제 판매자들끼리 서로 경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야만이 선택되는 나온 이커머스 모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무를 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도 저희 채널이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이니까 뭐 무서운 얘기도 있고 뭐 재테크 관련 얘기도 있고 우리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 정세가 이러니까 좀 기대 수준을 낮추고 다운사이징 할 필요가 있어요. 그 MZ세대는 너무 풍요로운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그런 기본 가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지금 험악한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월급쟁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큰 트렌드를 보고서 이제 포지션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비를 좀 두텁게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 소위 쓸데없는 건 줄이고 또 쓰는 데는 또 확 집중적으로 쓰는 선택해서 쓰는 우리 아동복 시장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요새는 뭐 23만 명도 태어나지 않고 110만에서 23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데 아동 시장이 줄지 않거든요. 아동 시장 규모 자체가 늘어요. 그건 다 프리미엄 시장이거든요. 5만 원짜리 그냥 옛날에는 안고 키웠는데 지금은 프레임이 150만 원짜리 프레임도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소비 시장은 계속 간다. 그러면 양극화네요. 그렇죠. 이것도 양극화입니다. 결국은 뭐 양극화가 앞으로의 시대에 뉴노멀로 정착이 될 거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재밌네요 오늘. 수업 듣는 거. 네. 수업을 재밌게. 수업을 거의 안 하죠. 우리가 마케팅 교수 25년 차인데 제 슬로건이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바이크를 타도 이게 강물처럼 흘러가야지 자기가 뭐라고 속도를 낮추거나 높이면 되겠어요? 예, 교통 트래픽의 흐름대로 같이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구글 스칼라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슬로건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고 이미 다 고민해 놓은 석학이나 그런 사람들 그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게 많이 크게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 생각하는 거는 또 다 비슷한데 이것도 액션하기가 힘든 게 또 우리 월급쟁이들 아니겠어요? 예, 예. 하루하루 또 루틴 아닌 패턴 같은 거에 또 익숙해지면서 소위 지르기 또 이렇게 막 망설여지고 막 맞습니다. 네.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 더 어렵고요. 그 월급쟁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최근 5년 동안 너무 불행해졌죠.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 받는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정말 이 귀한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연봉 공개 가능하세요? 연봉 제가 뭐 그 연봉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면은 네. 대학 등록금 동결이 12년 차거든요. 대학 등록금과 교수 월급은 그냥 연결돼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는 이제 1억 2천에서 연봉 계약서를 못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연해주신 월급쟁이 중에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아 정말요? 교수님이 왜냐면 처음으로 우리는 말씀하셨어요. 성과급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교수는 프리랜서 같잖아요. 네. 정해진 시간에 강의하고 연구 실적만 채우면 나가서 뭐 유튜브를 하든 뭐 알아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경영학과 교수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 알파는 뭐 강의나 뭐 외부 자문이나 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월급 소득 말고 다르게 더 해야지 이제 소득이 느는데 네. 교수님 잘 하고 계세요? 외부 강의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를 불렀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신제품 많이 론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교수님을 모시고 모였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료 받은 거 플러스 알파로 주식을 사면 무조건 20-30%는 먹었던 시절이 많고요. 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어디 가세요? 근데 이제 그 지금요. 2분기 스케줄만 말씀 주시면 지금 이제 이번에 임원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월급쟁이 둘은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스 굿즈는 항상 왜 이렇게 이뻐요? 젖도래가 안 해서 그래요. 오리지널 시카고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기종 이사가 만든 겁니다. 저번에 한 달 반 전에 왔는데 어떻게 그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바뀌셨는지. 다음에 또 오면은 박 과장에서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